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시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물꼬를 튼 개헌 또 정치개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제가 김소연 변호사님한테 많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현실 정치판에서 워낙 이게 많이 이게 달고 달아서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묻겠다고 지금 칼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기 네. 입장은 숨기고. 네,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다니까. 네, 세뇌 탈출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질문할 게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누는데. 네. 지금 활동이 대전에서 기본적으로 네, 저는 정치 기반을 닦고 있죠? 네네네. 네. 대전에서 우리 동지들하고도 열심히 같이 하시더라고. 국자연이라든지 이런 우리 대전 국자연 세거든 거기. 아, 네, 맞아요. 거기 또 괜찮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하고 홍 대표, 안 대표님, 이런 분들 세. 네, 2020년 그때 4.15 부정선거 때부터 특히 저희 막 블랙시도 함께 하고 했습니다. 네. 어디야 어저께 홍 대표 닥터 홍 그 양반 여의도 오셨던데? 아, 나 여의도 마주쳤어. 네. 저는 어제 광화문파였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난 양쪽 다 갔어. 분신술로. 여기도 갔다. 네네, 맞아요. 이렇게 여의도 계셨던 분들이 또 시간 돼서 광화문으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서부지법의 사건으로 끌려 들어간 양반 또 변호해서 일단 끄집어낸 케이스도 하나 있죠. 네, 처음에 체포돼가지고 바로 풀려난 사람이 딱 2명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사랑 작가님이시고요. 이재명으로 인해서 정신병원까지 끌려갔던 김사랑 작가님도 조사받고 하루 종일 조사받고 나오셨고 그 다음으로 풀려나온 친구가 최시아라는 엄청 뛰어난 훌륭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한 4시간 조사받고 저랑 같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좀 재밌는 활동 아주 계엄 1, 2, 3 계엄에 묻혀가지고 주목을 못 받은 활동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드디어 최초로 섰죠? 큰 동상으로선 최초 아닌가? 네. 대한민국에 제일 크죠.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 있으시지 않나? 네,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계몽령으로 윤석열의 계몽령으로 계몽을 했잖아요. 저는 1차 계몽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민낯을 보고 1차 계몽을 했고 2차 계몽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을 보고 이제 2차 계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교조 세대거든요. 역사를 보면.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한테 정말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다 해결해 준 부분에 너무 감동해서 2022년부터 제가 활동을 해왔거든요.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 공동대표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동상 건립 추진위에서 전 세계에서 20억 넘게 모았어요. 순식간에. 네. 그래가지고 동상 경북도청 앞에 천년숲 가보면 여러분 진짜 예쁘게 이게 자리도 마련을 정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잘 해주셨고 동상도 웅장하게 만들어놨는데 갈 때마다 보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제막식을 12월 5일 날로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계몽령을 12월 3일 날 갑자기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5일에. 그러니까 누가 세운 거지 주체가? 주체가 일단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라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경북도청에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 있어요. 연구하는 이제 거기 통해서 저희가 후원금도 모금을 했고, 공식 명칭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예요. 거기에 공동대표인가? 거기서는 공동추진위원이고 대표님들은 이제 지역사회 이제 유지분들이 좀 계세요. 박몽용 회장님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 대표가 김형기 교수님이라고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님으로 퇴임하신 이제 교수님인데 서울대 그분이 김문수 지사님의 바로 밑에 운동권이셨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 안병직 교수님 통해서 전향을 하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 갈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당신이 옳았다고. 아마 그때 많이 이렇게 반항을 하셨던 그러셨구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 몰라, 난 안병직 교수 통해서 전향했다 그러면 안 믿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네네. 김 교수님이 네. 입장을 바꿨다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네네네. 입장을 바꾸는데 안병직 교수가 크게 작용했다는 건 안 믿어. 네네. 내가 안병직 교수 잘 알잖아. 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알아요, 잘. 네. 근데 그 양반 좀 많이 퀘스천 마크야. 네, 제가 이렇게 감히 선배님들을 뭐 평가하기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유력 인사랑 이제 차기 대권주자라고 떠오르는 분들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제 김문수 우리 장관님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네. 장관님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렇게 운동하셨던 분들이 절대 존경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청빈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존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분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순진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김문수 전에 선배라 그러는데 잘 네. 아니까. 네네네. 김문수 선배 그 장단이 명확한 분이지 뭐. 네, 너무 순진하셔서. 순진하다기보다. 네네네. 그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딱 바른 생활 아저씨. 그래서 예, 딱 노동운동 하실 때도 강성으로 하시고, 뭔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셨을 때도 소위 사람들한테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의 이게 직진형이다. 이제 이게, 근데 정치는 약간 좀 능구렁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랑 좀 맞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나 정치는 네, 그 능구렁이라기보다 네, 네.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네. 빛나는 한수, 포지셔닝 이건데, 요즘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보면 그게 생기시긴 했어. 생겼어. 자, 네. 요번에 처신 아주 잘하시고 계시잖아. 근데 네. 김문수 선배 보면,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양반이 의외로 이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너무 딸깍발이어서. 네네네네. 의외로. 그래서 나는 그건 좀 많이 걱정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왜 정치할 때 줄 서고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잡상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못 걸러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런 건 오히려 잘 하실 거야. 오히려. 네. 나는 그런 문제보다도 좀 다른. 어쨌거나 뭐 그 양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네네네. 너무 또 그런 얘기 지금 뭐 일찍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예. 아까 안병직 교수 얘기는 나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뭐 김문수 선배가 입장을 바꾸시는다. 옛날에 운동권에서 이쪽으로. 네. 또 김영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입장을 바꿨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안병직 교수의 영향은 별로 없었을 거다라고 봐요. 네네네. 안 교수의 영향력, 안 교수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야. 군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 네네네. 안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잖아. 네네네. 네. 그 양반이 이제 주사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니까 반식민지 사회 구성체론을 깔았지. 그러니까 그랬다가 입장을 이제 아니고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까지는 정리를 하신 분인데, 네. 뭐 나는 경제학자들의 그런 입장이 정치 철학, 정치 사상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안 봐요. 근데 내가 아는 안병직 교수님은 네. 정치 철학, 정치 사상적인 천착은 없으셨어. 그래서 아니다. 네. 왜냐면 나는 순수하게 경제학적이죠. 경제학적이고 한국 경제 발전 그것만 딱 보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난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왕년에 뭐 빨갱인데 누가 와서 막스 자본론 읽고 제가 공산주의자 됐습니다. 그러면 야, 너 그 책 잘못 읽은 거야. 그래. 그거 경제학 책이야. 경제학에 가까워. 그쵸. 너 공산주의자 되려면 너 48년 공산당 선언이나 저기 그 70 몇 년에 나온 1870 몇 년에 나온 부르메르 18일 그런 거 읽어야 돼. 너 근데 그거 안 읽었지? 너 빨갱이라 그러지 마. 네, 자격이 없는 빨갱이구만. 그렇지. 그런 그 쓰리슨 충고 비꼼을 좀 후배들한테 많이 했었죠 옛날에. 그런 사실 제가 선생님 가끔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막 이야기 듣고 싶었던 게
사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잊혀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 오랄 히스토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네네. 녹취를 해서. 네네네. 구술. 구술 역사. 네, 또 네. 구술 역사 할 때 어떤 분은 뭐 30년 후에 오픈에 이렇게 영향 끼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서 누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오랄 히스토리 하겠다 그러면 난 다 해줘. 그러니까요. 네. 하고 네. 내일 당장 오픈해도 돼. 네. 진성 빨갱이셨잖아요. 진성이라기보다 네. 그냥 고백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론에 있어서는 네. 색깔이 무지하게 진한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레니니즘에 대해서. 네네네. 그런데 진성은 이론이 아니라 종교야. 아, 그렇죠. 네. 신앙이에요. 네네네. 그 피바다에 관한 신앙이야. 근데 모순을 극복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그건 무슨 이야기보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야. 그 피바다에 대한. 근데 나는 그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모순이지. 이론은 빠삭한데 네. 체질은 피바다가 아니야. 아, 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네. 87년 6월 항쟁 그 터졌을 때 6.29 선언 났을 때 저는 수배 중이었거든요. 네네. 후배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혁명이야, 피바다야, 이제 그만해. 그 말했다가 그때부터 수배 중인 상태에서 고립되고 공격을 받았어요. 양쪽에서 이제 한쪽은 아니 뭐 한쪽은 네, 이제 네, 그 네,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이고, 네. 나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아무튼 빨갱이로 몰려서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 뭐 빨갱이죠. 친구도 그쵸. 빨갱이고 네, 네, 이론도 빨갱이고. 근데 그 수사기관 안에서는 입장에서 또 빨갱이지. 근데 나의 주관적인 상태로 보면 이론은 빨갱인데 네. 심성은 네. 빨갱이가 아닌 좀 그런 존재였지. 이거 웃기는 거죠. 네. 그래서 청춘 많이 태워 먹었지 뭐. 네. 아니 그런 얘기를 사실 지금 청년들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정치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전 역사를 극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암기력이 안 되고요. 암기를 굳이 하려고도 시도도 안 해봤고 이해가 되면 그냥 뒤돌아서면 내용은 까먹지만 그 맥락만 알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용량이 안 돼요. 근데 정치관 들어와서 민주당의 어떤 모순을 보고 위선적인 걸 보고 그때부터 역사 처음 이제 제대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려고 공부한 거 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느꼈던 그 충격들을 이제 막 아마 MZ 세대들이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흡수가 빠르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진짜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선생님 꼬시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네네네. 대전서 활동을 하신다니까. 네. 뭐 이걸 처음에 너무 깃발을 들면은 괜히 저것도 너무 생뚱맞아 이러니까 네. 미술이나 이런 걸 평론을 하는 분 중에 네. 이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을 좀 이해하는 분이 있으면 네. 그 대전에 가면은 네. 그 이응로 네. 전시관이라고 있어요. 미술관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이응로라는 양반은 이제 70년대에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배출한 백건우. 네. 부인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윤정희 씨야. 네. 근데 77년도에 백건우, 윤정희 씨가 그 당시 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를 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반납치 상태로 북한으로 보내질 뻔한 거를 둘이서 낌새가 이상해서 탈출해가지고 미국 영사관인가 미국 대사관 들어가서 빠져나와. 아, 네. 백건우. 그런데 그 유고슬라비아 행을 어레인지한 사람이 네. 이응로 씨 부부야. 아. 그 당시에 재불 화가예요. 네네네. 뭐 난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 간첩인지 아닌지 몰라. 네. 불러다 조사해 본 적이 없어. 네. 근데 그 사람의 그 미술을 내가 보면 네. 이건 전체주의자의 미술이에요. 이게 지금 네. 이게 그 사람이나 새들이 밑도 끝도 없이 줄지어서 가는 그런 거예요. 전부. 네. 이 사람의 대표작들을 보면 군중, 집단주의, 전체주의야. 전부 그래요. 이거에 대한 평론가들의 해석은 뭐예요? 뭐 안 봤어. 독특하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새들이 기러기 같은 게 쫙 줄지어서 날아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응로 미술에 배에 깔려 있는 전체주의적 세계관. 네. 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줄 네. 미술 평론가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이 몇 차례 쌓인 다음에 네. 이응로의 뭐라 그럴까 좀 야리꾸리한 과거. 네. 이 백건우 윤정희 부부의 그거 야리꾸리한 과거가 엮여서 네. 그때 비판이 돼야지. 와 진짜 몰랐던 일이에요. 으스스해요. 우리나라 저희 역사를 보면 네, 으스스한 대전 데가 많아. 한가운데 있거든요. 도심에 있거든요. 알아. 크지는 않은데 네. 내가 대전에 연설을 하러 갔을 때 네. 대전 시내를 지나는데 이응로 미술관이야. 그래서 대전 사람들 돌았나 그랬어. 그게 저기 통영에 만들어질 뻔한 윤희상 기념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광주에 만들어질 뻔한 네. 정일성 기념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껴. 정일성 공원은 근데 네. 이 사람이 오히려 윤희상이나 정일성보다 더 안 좋아. 왜냐면 예술 작품에 나 이 사람 예술 작품 처음 본 게 네. 대학교 때야. 네네. 이응로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봤어. 인사동에서 네. 전시회 때 네네. 하도 이상해서 내가 나중에 그 이미지가 박혀서 전체주의가 뭐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야 이게 전체주의적 미술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뒤져보니까 이 인물이 그 인물이더라고. 그 백건우 사건,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 윤정희 부부 사건 때의 배후에 움직인 게 이응로 부부예요. 여기 나무위키 보니까 그 둘째 부인이 북한 지령 받아서 백윤 부부 납치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응로는 그 정을 알고 협조한 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응로의 역할이 뭐였냐는 건 또 모르지. 아니면 부인이 다 독박을 쓴 걸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이 지금 어쨌든 이게 알려지고 나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아마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죽었나 봐요. 근데 이제 세월 좋아지니까. 네, 근데 세상 좋아지니까. 근데 저런 미술관은 도대체 누구의 주도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응로 본인의 돈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비싸게 샀을 수도 있으니까 미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혹은 좌파, 그러니까 옛날 남노당 인맥의 지식인들이 돈을 네.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 네네네. 그럼 그 당시에 지식인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빨간 딱지를 갖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옛날 동지의 애적 그걸로 이렇게 그 돈을 댔을 수도 있고. 와 신기하다. 네. 우리랑 좀 달라 이 세대는. 이 세대는 네. 누구 집 아들 빨갱이래. 그러고 내 동창 빨갱이였어. 뭐 입산했어 이러면서 서로 끼고 돌고 좀 챙기고 이게 훈훈해요. 되게 또 신기한 사람들이네. 네. 네, 지금이랑 달라.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대전광역시청 산하 대전 고암미술재단이 운용하는 사실상의 시립미술관이래요. 글쎄, 그러니까 네.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저기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이응로의 수상적인 행적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네. 그 미술관 안 없어져도 돼. 네. 근데 미술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 이건 전체주의 세계관을 그렸어. 그림마다 그러네요. 진짜로. 그림마다 이거 다 전체주의 세계관이잖아. 네. 그림 보세요, 다. 애기들이 그리는 졸라맨 같이 그려놨네. 네. 다 집단주의예요, 전부. 네. 좀 무서운데. 무서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흉악한 세계관을 가진 그림이 왜 대전시에서 그렇게 있냐라고 하고 오히려 그 수상적인 행적은 옆구리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 행적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네. 꼴통이 돼. 요새 세상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평론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 네. 우리가 못난 거지. 왜냐면 그 양반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극과 극일만큼 네. 다르잖아. 그렇죠. 네. 우남을 제거하려는 미 국무부 대리대사 라이트너랑 짜고 우남 제거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있었죠. 그게 네. 이종찬
이종찬 참모총장이지. 그게 1952년 여름에. 그 이종찬이 같이 움직인 게 이용문이에요. 네. 이용문이 박 대통령이 남로당으로 해서 죽을 뻔한 거 구해내서 문관으로 쓰다가 다시 장성으로 복직시켜서 군맥으로 다시 끌어들인 양반이야. 아, 그 백선엽 장군님이 아니라. 이용문 장군이야. 아, 네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용문의 아들인 이건계, 네. 이건계 변호사를 막 초고속 승진시켰다가 문제 터졌지. 그런 관계가 있구나. 그런 관계가 있어. 네네네. 근데 이용문 장군은 네. 6.25 때 돌아가셨거든. 네. 그 걸물이에요. 네. 이건계 변호사님도 크잖아요. 네. 난 몰라. 얼마나 네. 기골이 장대한지. 네. 그 비행기 추락인가 돌아가셨는데 보고서 네. 미군이 죽은 줄 알았어. 기골이 그렇게 장대하다 그 양반이. 근데 이용문 장군이 그 당시 쿠데타 음모에 누구지 이종찬의 네. 오른팔이었다 그러거든. 아, 네네네. 그런데 이용문 장군의 오른팔이 또 박정희야.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네. 계속 반대되는 진영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입장도 그렇고 내뚱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격변을 살면서 그 양쪽에 반대되는 진영에 쓴 분들 반대되는 입장이 서로 다르게 작동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둘의 모순된 반대되는 거를 새로운 차원에서 융합해서 해석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놈들이 못 나갔고 네. 그걸 이제 박 대통령 돌아가신 지 지금 40년이 넘도록 40년 네. 가까이 돼도 40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치 그 아스팔트 진영 포함해서 네. 그 약간 미묘하게 이승만 대통령님의 어떤 사상을 존경하는 분들과 또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또 많은 분들이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지만. 근데 그걸 또 저희 세대는 잘 몰랐거든요. 아니 나는 네, 두 분 다 인정하고 두 분 다 존경해요. 네, 네, 두 분 다 인정하고 두 분 다 존경해.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나 두 양반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남 이승만은 1920년대에 그 짧은 글 공산당으로 왜 안 되는가라는 글을 쓰거든. 근데 그게 세계적인 글이에요. 네네. 세계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공산당 비판한 5가지 이유 꼽는데 네. 나는 그걸 그 5가지를 요약 정리하는 게 나지. 그 네. 짧은 글이지만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현대어로. 네네네. 이제 공산당이 안 되는 이유. 사유재산을 없애면 게을러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네. 지식인을 없애면 무식해진다. 네. 상공인을 없애면은 혁신이 없어진다. 이노베이션, 네. 혁신이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네. 소련 국제주의 믿지 마라. 걔들 결국에 가서는 자기 나라 패권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공산주의 운동은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공산주의 운동이거든. 네, 그래서 네, 네. 공산주의는 안 돼. 하지 네. 마. 네. 그게 그 글이 나올 때가 박정희 대통령 태어나고 7살 때쯤 됐을 때예요. 네네네. 근데 박 대통령 그 길을 갔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고 이게 두 양반이. 네. 근데 그 두 거인인데 네. 이 두 거인이 연달아서 작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나온 거거든. 그쵸. 네. 네. 신기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그 모순되는 두 극을 융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우린데 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런 못하고 있는 사이에 좌파들이 두 분을 악마로 만들어요. 그렇지 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예.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저는 2020년에 제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었는데 전 잘 역사 이런 거는 몰랐고 어쨌든 잠깐 고등학교 때까지 이공계였던 경험으로 또 카이스트 잠깐 다녔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왜 탈원전을 하지?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지?
저는 네. 어떤 뭐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이제 지역구가 제가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덕. 네, 네. 네. 이 대덕이라고 대덕연구단지라고 하지만 구로는 유성구예요. 유성구죠. 네, 네. 네. 거기에서 제가 목밥. 네, 맞아요. 구죽. 네, 네. 못밥 있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이 돼야지라는 권력 의지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보다도 알리고 싶었어요. 문재인이 좋지. 미친 짓 하고 있다. 국가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여기에 탈원전에 왜 이념을 갖다 붙이냐. 박정희 죽이기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죽이기에 아주 큰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네. 박정희 죽이기보다 좀 더 그런 게 이제 큰 그림이 뭐냐면 그게 네. SK가 또 깊게 관계 있는데. 아 맞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네. 러시아죠 가스를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북한을 관통해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문재인의 네. 로망 아니야. 네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 전력망 연결하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로망이잖아. 맞아요. 그걸 하려니까 원전을 죽여야지. 그리고 또 필요성이 거기다가 있게 우리 만들어야 원전이 월성 1호를 문재인이가 닫아 걸었잖아. 네. 근데 월성 1호가 그게 우리 중수로잖아. 네. 근데 중수로 폐기물은 핵무기 만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핵 잠재력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는 뭐 그 원전 폐기물에서 플루토늄 추출해야 된다 그러잖아. 네. 그거 안 돼.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그걸 허락을 안 해. 네. 불가능해. 우리는 세계 시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네. 그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 땅 하면 금방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재처리를 안 하고 네. 특히 그 중수로 쪽 그 폐기물은 네. 재처리 안 하고 끌어안고 있는 게 최고라니까. 재처리를 하면요. 네. 국제사회가 작동을 해갖고 네. 재처리 프로세스 거치면은 나중에 원전을 못 만드는 물건이 나와버려요. 아니 원자탄을 못 만드는 물건이 나와. 네네네. 먹스라고 목세연료라고. 네네네. 걔는 원자탄 못 만들어. 먹세연료가 되면. 그러니까 아예 재처리 안 하고 특히 그 중수로 쪽. 네. 그 캔두 원자로인데 네. 캔두 원자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 네. 그리고 마지막 캔두 원자로 4호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완공되는데 마지막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착공됐을 거예요. 캔두 4호기도. 좀 다른 흘러가는 얘기 질문 또 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원자력 계통에 계신 분들과 그러니까 몰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 잘 모르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김정은하고 네. 이렇게 대한민국 통치권을 김정은에게 네. 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트럼프는 어쨌든 그 중국만 고립시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린란드 지금 뭐 살려고 막 네. 그러고 있잖아요. 북극 쪽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도 같이 지금 교류하잖아요. 푸틴하고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트럼프는 뭐 어쨌든 협상가이기도 하고 탁월한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니까 네. 골치 아픈 네. 국내 뭐 좌파들 시끄럽고 말 안 듣고 우파 이상한 짓만 많이 하고 네. 있으니까 그냥 협상이 되는 김정은한테 통치권 넘겨주고 네. 중국 고립시키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있대요. 여차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윤석열이 자생하지 않으면. 네. 그럼 나는 일단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우남 이승만 때 우리 단기 쓴 거 알아요? 서기를 안 썼어. 단군 할아버지 단기를 썼어. 네.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를 했다고. 네, 몰랐어요. 또 박 대통령 때도 우리의 민족주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의심하고 막 이상하게 그림 그리고. 네. 또 심지어는 신군부 때까지도 필요해. 네. 우리가 약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네. 박정희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의 그 사나운
배타적 민족주의 관점. 우리가 그 당시엔 그게 필요했어요. 그거에 네.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네네네. 관점이 아니면 간첩이야. 네. 아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왜 그러냐면 네네네. 나는 그렇게 봐.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한국에 걸려 있는 거에 너댓 가지가 있어요. 네. 내가 차례로 들어줄게. 네네.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도련이라 그러면은 일본 열도였잖아. 제일도련 북부가. 네네. 지금은 여기가 가지를 쳐갖고 이게 서해 가운데로 들어와요. 네. 한국이 이빨이 나가버리면 네. 일본도 이빨이 나가. 대만도 이빨 나가요. 네네네네. 태평양 절반이 날아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절대로 미국과 협조를 안 해. 거기는 상호 방위 조약도 아니야. 네, 그쵸. 동맹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광해는 동맹인데 네. 일본이 기지 제공해주면 미국이 안보 제공한다. 네.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협조를 안 하려고 합동참모본부를 안 둬요. 왜냐면 합동참모본부를 두면 주일 미군 사령부랑 일본 합동참모본부가 인터페이스가 되잖아. 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를 안 뒀어. 네. 그래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육상자위대대로 하와이랑 연락하고 해상은 해상대로 연락하고 공중은 공중대로 연락해. 그 정도로 일본이 비협조적이에요.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아. 요번 합참이 언제 설치되냐면 2025년 3월에 설치돼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네네네네. 일본에 중장거리 까는 순항미사일 있어? 일제 없어. 미제도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요. 중장거리 까는 순항미사일. 일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요새 조금 바뀌기 시작. 그것도 윤석열 정부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한미동맹이 강화되니까 일본이 그쵸. 끌려온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네. 기본 입장이 뭐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무서워지니까 기본 입장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왜 미중 대립의 일선에 서냐? 동아시아가 좀 어지러워져야 우리가 미국한테 오히려 대접받지. 그게 역할이 있으니까. 일본의 지배 집단의 입장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걸고 있는 그 영어로 말하는 스테이크 판돈. 판돈이 굉장히 커. 군사적으로 일단 엄청 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네네. 반도체 걸려 있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걸려 있죠.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강의하신 그다음에 배터리 거 들었어요. 자동차 걸려 있죠. 네, 네. 줄줄이 다 걸려 있어. 네네네. 쉽지 않다. 쉽지 않다가 아니라 네. 한국 같은 동맹이 없어요, 미국한테. 근데 북한의 히토류나 이런 광물 자원도 히토류는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 히토류는 뭐가 문제냐면 네. 땅을 헤집어서 땅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냐 없나요? 히토류는 네. 함량이 작기 때문에 히토류지 네. 드물기 때문에 히토류가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히토류 조금 뽑으려면 온 천지 사방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약간 미개발 국가가 유리하겠네요. 미국 국가 혹은 뭐 사막 이런 데들이 유리하죠. 그렇구나. 그런 네, 주장은 그래서, 좀 약간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삐뚤려 있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저는 막 듣고 약간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얘기가 왜 말이 안 되냐면 북한은 중국의 대리점이잖아. 네. 그런데 중국을 제압하려고 북한에다가 남한을 내줘?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제 단절됐다라고 보는 거죠. 단절은 무슨 단절? 김정은과 이제 웃기는 소리지. 그 간첩 같은 소리지. 아, 그렇습니까? 그 간첩이에요, 그거? 알겠습니다. 네가 뭔데 인마 단절됐다고 네가 얘기하냐? 간단해. 북한의 공식 무역의 거의 90몇 %가 중국이잖아. 그렇죠. 북한 비공식 무역의 100%가 중국이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걸 말하자면 이관계를 써서 김정은을 이렇게 아니지.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기 이완용이야, 이완용. 체제 매각. 너 미국한테 체제 매각하면 버진 아일랜드에서 인생 이모작 보장할게. 아, 오케이. 네. 그거 아니고서는 김정은이랑 뭐 협상할 여지는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아니 그 혼자 고민했네. 걱정했거든요. 세네타처럼 안 듣고 있구만. 아니 듣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럼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네. 아니 최근에 들은 얘기라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더 했죠 저는. 에이, 윤 대통령이 당한 이유가 뭔데? 네.
윤 대통령이 당한 이유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동맹은 다시 없는 동맹으로 만든 거야. 또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런 동맹은 다시 없는 동맹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강화를 시켜주는 게 이제 이재명의 그 약간 우클릭 그런 보수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혹을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걔는 망국인데 권력을 잡아야겠는데 국민들이 전부 반중 한미 동맹으로 나가니까 국민을 속이려는 거지. 그런 연기를 하는 거다. 당연하죠. 그 협상이 되는 게 걔가 아니라. 무슨 개선이 어딨어, 걔는. 개학이야.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순진하셔?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너 탈출 열심히 보셔야 돼. 알겠습니다. 공짜인데 왜?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제가 들은 의문이었어요. 이게 새로 주입된 정보와 그 정보라기보다 의견과 충돌되는 부분이어서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원자력 깊게 다루는 사람들은 원자력 깊게 다루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우리 김 변호사한테 얘기한 그런 소리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 원자력 깊게 다루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하면 플루토늄만 추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재처리 걸면 먹수로 갑니다. 먹수 가면 그 다음엔 원자탄 못 써요. 그러면 그 다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사용 후 연료를 그냥 그 상태에서 특히 중수로 쪽에서 나오는 건 그 상태에서 끌어안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웃더라고. 씌우고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덕에 있는 사람이랑 어떤 세미나에서 맞춰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원자력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제일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한국이 SMR, 그 작은 모듈식 원자로에서 얼마나 선진적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말아먹었는지가 정확한 얘기야. 그 다음에 한국이 왜 세계 최강의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렇죠. 그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난리치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디지타이즈 했어요. 디지타이즈? 그러니까 뭐냐면 센서가 디지털 센서가 통신이 통하는 체제를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원자력 안전기술협회 이런 데들이 다 미국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장 같으면 나 디지털 센서 깔고 나 통신선 연결할게 하면 돼. 근데 미국을 하나하나 설득해야 돼. 그 안전기술 하는데. 그래서 수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증명해야 돼. 아날로그 센서.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갖고 나와서 안전관리 했다니까. 저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이건 실시간으로 하죠. 실시간으로 통신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모니터링을 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있잖아. 통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분야를 디지타이즈한 나라예요. 저 딴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물꼬를 그쪽으로 튼 거야. 튼 거예요. 그 표준을 잡은 거예요. 그걸 문재인이가 말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원자력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공부한 거 아니야. 난 사람 잘 만나서. 이상한 간첩 같은 사람 말고.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돼. 천지 사방에다 간첩이에요. 음모론을 별거 다 얘기하길래 저 또 며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구나.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아까 우리가 원전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제가 뭐 2020년에 선거 나갔을 때 사실 이제 망국의 길로 가는 탈원전에 대해서 저는 국민께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문재인이가 그 러시아 그 가스 맞아요. 중국 전기 끌어들이려고 원전을 죽일라 그런 거예요. 그 문재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저는 그냥 판도라 영화 보고 그냥 문재인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중국 공산당과 평양이 머리가 좋지. 시키는 대로 한 거구나. 그럼. 그렇구나. 그럼요. 뭐 그리고 그 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밑에서 기업 중에선 재벌사 중에 제일 대기업 열심히 움직인 데는 그때는 SK요. SK죠. SK가 그거 문재인의 그
PNG 라인. SK 최 회장님 이제 좀 애국 좀 하세요. 철 좀 드시고. 예, 여러 군데서 욕 좀 먹고 있습니다, 당신. 예. 맞아요, 맞아. 네. 근데 요즘도 그 어쨌든 대체 에너지 이런 거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만 뭐 풍력이나 해상 이런 거 열심히 이번 정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네. 이제 저기 그 유행이 있으니까 네. 하는 데만큼 하는데 네. 걔들은 전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잖아. 네. 바람 없을 때 전기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베이스는 원전으로 깔아야지. 그쵸. 네. 그게 유럽에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 지금 완전 그 탈원전 1번이 이탈리아인가?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그 저기 네. 걔들은 그린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의 이유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EU나 UN 같은 데는요. 네. 굉장히 체계적인 관료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뭔지 몰라. 네.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라는 게 있어.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에 포괄되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네. 규정하는 규정 집비야. 아, 예, 예.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도 못 받고 아. 용자도 못 받아. 아,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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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원전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 음.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에. 근데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로 클린 에너지인가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에 들어갔잖아. 그 우크라 전쟁 터진 다음에. 아,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에서 원전 많이 짓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런 일이 있었네. 여기 이제 나 신문 하셔 이제. 아, 예. 신문 하셔야 돼. 그 제가 나 신문 했다 왔어. 우리 대통령님 계몽령, 계엄령 이렇게 선포하기 전후로 제가 선생님 방송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늘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 정확히 용어보다 날라리인 줄 알았다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지? 내가 윤 대통령 들으면 화낼 거야. 그렇게. 근데 내가 윤 대통령 이번에 이번에 어디야 끓는 뭐 솥단지 안에 개구리. 아, 예. 내가 그때 그 말씀 드렸어.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했어 우리 시청자님께. 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보기엔 물 밑에서는 그 끓는 물 속에 끓는 저기 냄비 속에 개구리 같은 신세인데 네. 엄청난 그 아주 안 좋은 불길한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이 양반은 밖에 나가면은 뭐 삼성전자 보유국에 뭐 BTS 보유국 블랙핑크 보유국 네. 그 국가 원수로서 네. 나갔다 그러면 뭐 G7에 가서 뜨고 나갔다 그러면 워싱턴 가서 뜨고 나갔다 아메리칸 그러면 파이 부르고 나갔다 그러면 무슨 뭐 나토 정상회의에 뜨고 아주 우아하게 국제 무대를 다니니까 그쵸, 그러면서 네. 또 거기서는 외교 안보 군사는 너무 잘해. 네. 그런데 물 밑에서는 굉장히 불길해. 네. 그 나는 저 양반이 그냥 편안하게 저렇게 해서 퇴임하고 자기 혼자 행감치고 아주 우아한 대통령으로 끝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랑 술 먹으면 야, 그 윤 대통령 혹시 날라리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배경적으로도 그렇죠. 배경이라기보다 이제 그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물 밑에서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물 위에 외교 안보 군사는 너무 잘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본인은 이 아래는 모르는 척 해버리면 그냥 우아하게 퇴임하고 끝나고 퇴임 후에는 이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느껴지니까 나는 야, 이걸 그런데 외교안보 군사 또 너무 잘 푸니까 비판도 못 하겠어. 그나마 아리까리한 거죠. 이 사람 정체가 뭔가. 아니 정체의 문제가 아니지. 네. 나라면 안 해. 나라면 계몽령 안 해. 난 우아하게 퇴임하고 말아. 나라 망하든 말든. 아 그렇죠. 네. 근데 자기 목숨 걸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인정해.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내가 그런 어조로 과정을 보고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선생님으로부터 대통령이 인정받는 과정을 봤는데 아니 나는 그 전에도 인정했어. 외교안보 통일은 외교안보 군사는 내가 엄청 인정했지. 그전에 근데 국내 정치에 대해서 나 불안감이 있었지. 네. 국내 정치나 국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근데 자기 목숨 걸고서 사실 제일 어리석고 제일 무모한 짓 한 거죠. 아무도 이해를 그냥 못 빌딩에서 뛴 거지. 그죠? 네. 다 가진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결기와 진정성 인정한다. 근데 그 심사를 정확하게 또 본인이 12월 12일 연설에서 정리를 했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표현했던 또 제가 어딩이 약해서 자유공화 어디로의 초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자유공화 정치혁명. 네, 대통령 초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의 12.12 담화는 그런 거지.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을 향한 초대장이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게 사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제가 생애 탈출을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꾸준히 봐온 입장에 선생님께서 이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저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윤 대통령이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지 대통령이 자기 목숨 걸고 계엄을 저렇게 때리고서 그걸 또 왜 때렸나를 12.12 담화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동지가 됐다 그랬지. 맞아요.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이제 동지가 됐고 리더가 됐고 아이콘이 됐고 깃발이 됐다. 가만히 계셔도 된다 이제. 그렇죠. 이제 가만히 그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시민 밀고 나가는데. 그러고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번 깃발을 개헌하고 정치 개혁에 꼽아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2월 25일 최후진술에서. 최후진술. 나는 그 이제 헌재 연설이라 그러는데. 최후진술이라는 포맷을 빌은 연설이죠. 그쵸. 사실은 그거 다 지금 영역하고 있어. 근데 그거 생짜배기 영역하면 바보고 그 챗GPT보다도 그 AI 영역 잘 해주는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딥L이라고. 그래요? 딥시크 아니고? 딥L. 딥L. 그거에 걸어서 영역을 하는데 그러면은 화면에 한글 원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같이 흘러나가 보면서 이제 수정해서 이제 리뷰해서 그 영역 다 해갖고 내일 모레쯤에 그 영역 텍스트 올리고 내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고든창하고 타라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려 그러지. 그쵸. 사실은 이게 그 번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특히 이런 거 이제 주석이 붙어야 될 게 87 체제의 한계. 그러면 주석을 붙여야 되거든. 그 주석을 오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세대, MZ 세대들을 위해서. 아니. 87 체제 문제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지. 하나는 선관위, 다른 하나는 입법 독재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죠. 선관위가 사실 일개 기관인 줄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일개 기관인 줄 알았는데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사건분립 체제라며.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선관위가 행정부 관리도 안 받고 사법부 관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입법부 관리도 안 받잖아. 체크 앤 밸런스를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뛰어넘은 초월적 제4부잖아. 그렇죠. 헌재가 엊그제 해석한 건 그렇죠. 헌법 개판관들이라니까 이것들이. 근데 그걸 저는 대통령님이 이분이 머리를 쓰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께 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인가.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이거 12.3 지나기 전에도 내가 12.3 계엄 전에 1.23 계엄 전에 그리고 내가 세뇌 탈출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문재인 정부랑 막 마찰이 있기 시작. 조국 초기인가 그래요. 내가 내 후배가 윤 총장이랑 친했어. 나는 윤 총장하고 좀 안 맞아. 거리가 있었고 뭐 사적으로 맞을 수가 없잖아. 그 후배한테 말했지. 야, 그 윤 총장한테 그 부정선거 좀 건드리라 그래. 그랬더니 후배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내 후배가. 그랬더니 나한테 전원이 그거야. 그 후배의 전원이. 윤 총장은요, 그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걸 건드리는 순간 혁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죠. 와, 그 시절에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적당하게 검사가 그냥 평범한 문맥에서 못 건드린다. 이건 혁명적 상황이다라고 본 거야. 와, 소름 돋았어요. 아니, 소름 돋다기보다 권력을 아는 거지. 시스템을 아는 거지. 권력 쟁취하고. 그러니까 계엄 통해서 건드린 거예요. 칼을 갈았네요. 뭐 어쨌거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일단 뛰고 본 거야. 빌딩에서.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일단 너무 답답해서 뛰었는데 그걸 안전네트를 시민이 깐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자유공화 시민이. 네. 감동적인 장면. 그거 알아요? 그걸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데 유튜브 뒤지면 네. 3,000m, 10,000m 상공에서 파라슈트 없이 네. 뛰어서 살아. 어떻게요? 가루가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가 그러는데 네. 그 워낙 빠르고 공중에 헤엄치니까 네. 그 높은 상공에서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사방 5m, 5m 전체 30m, 30m 그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 말고. 아, 중력가 속도가 막 붙고. 그래도 몸의 마찰에 의해서 그게 네. 어느 속도 이상 안 가잖아. 네. 몸을 계속 말아서 그물 가운데 딱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물이 쫙 쳐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저 양반이 뛰었고 네. 시민이 받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받쳐주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미국도 와서 좀 거들어주고. 대통령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지. 그물이 예상을 했을까? 아니 못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젊은 애들이 네. 팬덤이 생기는 거지. 그쵸. 저 정도 목숨 걸고 저 위치의 사람이 저 짓 했을 때는 내가 인정한다. 그거지 뭘. 그쵸. 내한테는 사형인데 뭐. 네, 사형. 사형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네. 아무튼 뭐 무한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나온 그 전원에 따라도 대통령께서 그 가족들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나한테 조카, 아니 뭐 말하자면 친조카도 없고 애도 없고 나는 네. 죽을 각오 하신 거죠. 네. 어머니도 고령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뭐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건 정말 죽을 각오 하셨다는 거죠. 아무튼 뛴 거야. 네. 근데 죽을 각오를 안 했어도 네. 그냥 인생 다 망가져도 좋다. 네. 꼭 죽던 살던. 네. 아 멋있어요. 네. 이게 지금 뭐 멋있다기보다 뭐 네. 감동적이지. 네 맞아요. 감동적이고 여기에 자발적 누가 일부러 세팅한 것도 아닌데 진짜 일반 보편 시민들이 나와서 네. 그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네, 이제 그물 가운데 잘 우리가 잡아야지. 네. 그물이 계속 움직였어. 네, 아 그물 움직여. 요번에 마지막에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네.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개헌 정치 개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아, 그물 또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야죠. 예, 이런 거 이제 내야지. 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네. 소책자. 네. 제가 선생님께서 당연히 미리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좀 그런 그물 좀 만들어 달라고 별도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김소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저를 자극을 한 게 우리 김소연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네. 며칠 사이에 원고를 다 이게 저기 네. 4.15 2020년 4.15 선거 전에 나왔어요. 전에 한 5만 권 뿌렸거든요. 예언서예요. 네, 그 사전투표제도의 네. 문제점 네. 한 5만 권 뿌렸더니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부정 선거의 위험성에 대한 이제 시민 저항이 테이프 커팅을 한 책이죠. 제 생각엔 대통령님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그래서 선거범죄 조직 선동죄야. 지난 구속됐던 게 구속은 아니고. 구속 아니고 이제 이거는 네. 그 간신히 무죄받았지. 맞아. 그때 기억나요. 사전 선거를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하면 그건 타인의 선거 방해죄거든. 보통 네. 그걸로 걸려요. 네.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맞아요. 근데 나는 네. 이걸 조직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5만 불을 뿌리니까 네네네. 이건 조직 범죄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뭐라고요? 그래서 선거 범죄 조직 선동죄. 범단으로. 조폭이요? 조폭. 그러면 그 밑에 저기 조직은 누군가요? 국자연. 네, 수계 밑에 국자연이었구나. 뭐 말하자면 네, 공명선거 네. 지원다. 원조입니다. 마피아, 진짜. 마피아. 네. 아니 제가 기억이 나요 이때. 그건 센 법률이야. 네. 세요. 예. 근데 어떻게 무죄를 또 제대로 받으셨네. 네. 네. 2년 싸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 그 범죄로 기소당한 건 몰랐고 이게 유튜버 중에 이봉규 박사님 있잖아요. 이봉규 박사님이 사전선거 말고 본투표하세요라고 했다고 그 2020년 말고 지방선거 때 그 선거방해죄로 기소가 됐댔나 수사를 받는데 요새는 뭐 수사만 받고 기소를 안 해요. 거기까지는. 네, 그랬다고 하길래 제가 아니 이게 선택의 문제니까.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본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네.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예 기소를 안 하더라고. 네, 기소는 안 되고 옛날에는 그게 네. 선거의 자유 선거의 자유 방해죄예요. 네.
아,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여러분 2020년 우리 4.15 부정선거 이전. 얘기 나오기도 전에 만든 책입니다. 그때 한 5만 권 나왔어. 네, 5만 권 뿌렸어. 이번에는 이제 이런 책으로 그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지. 네, 제7 가칭 제7공화국 네. 헌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건데. 그쵸. 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네. 미국 헌법은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에세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헌법 정신과 틀을 잡았어요. 네. 네.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본따서 리퍼블릭 페이퍼, 공화국 페이퍼라는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무크라 그러면 네, 네. 무크 시리즈지. 네, 시리즈를 그래서 네. 공화국 페이퍼 네, 네. 볼륨 1 제1권이 제7공화국 헌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테이프 커팅을 해서 이런 걸로 해서 쫙 한 10만 권, 20만 권 뿌리면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2권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공력이 높으신 중앙대 이 교수, 뭐 허영 교수, 이인호 네. 교수 이런 분들이 네. 또 어떤 걸 잡고 해주고 조성환 교수는 네.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어떻게 망했나.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의원 내각제 어떻게 망했나. 네. 네. 그건 3권. 네, 네, 네. 응?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정치사 연구한 분은 예를 들어서 1952년 그 우리가 뭐 부산 정치 파동이라든지 네. 혹은 그 뭐죠? 저기 부산 정치 파동에 또 뭐지? 그 왜 있잖아. 우리가 저기 발췌개헌이라고 조중동이 조선 동아가 씹어놓은 네. 악마화시킨 그 제1차 개헌. 네, 네, 네. 네. 그게 왜 정당했나? 그게 삼권 분립 대통령 직선제 첫 헌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쌓여야 돼요. 그쵸. 네. 예. 네. 그래야 그 다음엔 네, 네, 저기 뭐야 네. 그 권성동이 권영세 오세훈이 네. 이런 개생 양아치 같은 소리들 못하지. 87헌법의 그 문제점 아까 네. 선관위 문제, 그 다음에 네. 입법 독재 문제 싫어하는데 네. 국회가 워낙 양아치니까 네. 개헌하자는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국회 저 양아치들이 뭐 지방분권 있다 물어줘. 그쵸. 뭐 이런 개소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 제왕적 내각제 대통령. 뭐 제왕적 대통령. 아유 근데 네. 그걸 제대로 된 개헌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요량이 안 서서 못 하는데 네.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낙하 코스를 탁 틀어갖고 내가 제대로 된 개헌할게 정치개혁할게 더 사고를 더 친 거야. 2단 사고야.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이슈를 정해줬어요. 정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우리가 이런 거 제대로 만들어서 리퍼블릭 페이퍼 볼륨 1, 2, 3, 4 해갖고 쫙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깔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선생님께 왜 계속 이렇게 막 질문을 빙자해서 계속적으로 선생님한테 부탁을 막 드렸냐면 이게 그 엉뚱한 그물을 깐다고 지금 막 포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개헌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건 네.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이 아니죠. 그건 네. 그물이 아니고 네네네. 대통령이 왜 개헌 얘기를 했냐면 네. 너희들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놈들아 그 소리야. 그쵸. 정확히 알려준 거죠. 너희 네. 멍멍언 개헌 네. 개견자 개헌 네. 너희가 얘기하는 건 네. 멍멍언이고 네. 진짜 개헌이 뭔지 내가 리드할게. 네. 그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깃발을 갖다가 운명을 다시 한번 좌표를 한 번 더 찍은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최후 진술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헌재연설이라 그러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 양반 지금 바쁘니까 감옥에 네. 있고 네, 네, 바쁘니까 네. 이런 걸 먼저 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자유공화 성향의 학자들이랑 해서 판을 깔으면은 네. 딱 좌표가 이제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그 좌표가. 그렇죠. 네. 내용을 갖추는 거 아니야. 네네. 내실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막 각성을 한 많은 시민들, 청년들 포함한 네. 그분들한테 이게 조중동을 비롯한 각종 언론과 그 또 배지들이 당연히 말장난하거나 되게 이상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되게 커서 맞아.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계속 표시를 했습니다. 저를 네. 추동한 건 김 변호사고요. 네. 이게 이제 볼륨 2, 3, 4, 2번부터는 강론이라서 10,000권, 20,000권만 나가도 돼. 네. 근데 총론 처음에 빡 찍는 거 네. 그건 20만 권, 30만 권 뿌려야 돼요. 네네네. 선생님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김 변호사가 주기로 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한 20만 권 하려면 네, 한 네, 4천만 원 들지. 알겠습니다. 권당 200원 잡으면. 제가 마이너스 통장 뚫어놨으니까. 네, 근데 뭐 아무튼 방법 4천만 원 정도야 우리 만들지. 그렇죠, 네. 그럼 만들지. 네, 여러분 이게 소책자가 약간 옛날에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리고 4천만 원 하면 네.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또 파는 거야. 네. 근데 팔는데 그걸 원가로 팔아요. 어떻게 파냐면 내 이 책 봐봐. 네. 이거 그때 이게 100몇십 원 들었거든. 네. 100권에 보니까 얼마? 10,000원에 50권 발송비 포함이야. 네. 그럼 한 2,000원 남아. 1,000원, 2,000원. 그쵸. 그런데 원가는 건져. 네. 네. 네, 그다음에 한 박스 400권에 5만 원. 네. 그리고 법에 안 걸리려고 출판사 우리 역사문화센터 출판사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그거에다가 여기 ISBN 넘버까지 박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합법적이야. 네,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완전히 합법이에요. 아, 불법 네, 네. 팜플렛도 아니고 여기 보면 출판사가 책을 할 때는 네. 출판사 대표, 네, 발행인.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네. 출판사 주소지 다 나와야 돼요. 이게 네. 다 돼 있어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판매용 도서로서 네. 합법적 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런 식으로 이건 안 올라 있는데 제가 이런 미니북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탄핵 다이제스트 네, 이건 네, 많이 안 네. 팔려서 다 끝난 다음에 네. 이건 이 책은 왜 만들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 힐러리 클린턴 인맥이 작동했다라는 얘기가 세계 최초로 세계 유일한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탄핵 다이제스트는? 2018년쯤 될까? 18년. 아, 탄핵 직후에. 네. 18년. 네. 그 다음에 이거 공수처는 헌법하게 이것도 한 3, 4만 권 찍었지.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공수처 만든다 그럴 때. 네. 만든다고 막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그 파일로 이렇게 또 다운로드 받게 해드렸어. 그러니까 여기 이 책도 이제 그렇게만 이 책은 아니 그 이제 헌법에 대해서 나오는 그 네. 리퍼블릭 페이퍼도 네. 이런 식으로 다 깔으려고 그러죠. 제가 선생님한테 각별히 막 부탁하고 원래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글이나 말이 가독성이나 이렇게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너무 잘 들려요. 잘 들리고 잘 읽히고. 이거 좀 이상한 거네.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티칭도 완벽하게 자기가 소화하고 이해해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그대로 전달하는 수업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용어 만들 때 이 네. 아주 악랄하게 사람들의 그 인식 구조를 비트는 단어들이 있어요. 쟤들이 쓰는 게. 네네네. 최소한 그 한 서너 개 내가 이걸 이 책에 딱 짚어줄라 그래. 이 그 제7공화국 헌법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는 책에. 우선 하나는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 아, 예. 네. 제왕적 대통령에서 감옥 가냐고. 지금 뭐 오늘 뭐 김태흠 지사님이 개헌의 필요성 얘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여기에 사람들이 꽂히는 게 제왕적, 마저 대통령.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네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1973년에 미국서 썼어요. 아, 네네. Imperial President. 네, 73년에. 네, 그리고 그 해가 뭐냐면 미국이 월남에서 백기 들은 해야. 파리 협약이 다 내주겠다는 협약이거든. 네. 그게 1월 달이거든. 네네네. 73년 1월. 네. 월남에서 백기 들고 닉슨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때예요. 공화당에. 네. 그래서 미국 민주당 이데올로그, 민주당 말반지. 네. 아더 슐레징어라는 인간이 닉슨을 공격하려고 너 임마 제왕적 대통령 아니야라고 그때 만든 용어야. 임피리얼 프레지던트. 그래서 닉슨 날아가죠. 네네네. 워터게이트 터졌을 때 네. 날아가고 닉슨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땅콩 그리고 제럴드 포드가 텀 채우고 그 다음에 땅콩 농장이 저거 되지. 땅콩 농장 대통령 지미 카터. 네네. 그 제일 멍청한 대통령. 네. 대한민국 망친 대통령.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 죽음 때 그 대통령.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73년에 나온다는데 그 다음에 미국도 안 썼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이에요. 네. 그 미국의 격변기 때 닉슨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담은 말이 아니라 선동하기 위한 만든 말이구나. 그 40년이 묵혀져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안 썼어 미국에서. 그 다음에 안 썼다고.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에. 이재호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조중동이. 아 진짜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나라에서도 안 쓰고. 예, 2013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14년 요 이전에는. 하긴 제가 그 공법으로 어쨌든 대전에서 그 박사 과정을 했거든요. 수료만 했는데 그 한참 공부할 때 개헌 주제가 제왕적 대통령이 너무 많다. 학문적으로도 논문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국을 막 다니면서 개헌 콘서트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 박주민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늘 외치는 게 제왕적 그러니까 대통령제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적폐 이런 단어 만들듯이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뇌하는데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앞장섰지. 네, 그래서 뿐만 보편적 아니라 단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네네. 잘 나가는 로펌들의 늑다리 원로들이 앞장섰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아 그래요? 그 할아버지들 그 수백억씩 돈 벌어서 네. 처 자시고 있는 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원로. 나 그래서 전부 다 아유 정말 구역질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역질나서. 네. 그 다음에 대통령 네. 중심제라는 단어도 이게 희한해요. 네. 이거는 1948년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되게 오래된 말이네요. 네. 네. 그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냥 이런 제도가 있을 뿐인데. 대통령제 그러니까 정확한 네. 명칭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 네. 혹은 삼권 분립. 네. 그러니까 separation of powers. 그 둘 중에 하나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네네. 대통령 중심제라는 없어. 중심이란 두 글자가 없다고. 그 두 그쵸? 글자를 집어넣은 거는 네. 한민당 의원들이야. 어. 또 그러니까 재헌의회 때. 네. 재헌의회 때 재헌을 이끈 사상가라 그럴까? 그 프로 중에 프로는 유진호 박사 아니야. 네. 유진호 박사는 한 번도 대통령 중심제라는 단어를 쓴 적 없어. 네, 의도가 뭐예요, 한민당의 아니 의도는? 잠깐만. 네, 네, 네. 유진호 박사는 대통령제라고 정확히 표현해요. 네, 네, 네. 인텔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네. 비록 대통령제를 좋아하진 않은 분이지만 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제 혹은 삼권 분립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제라는 건 대통령을 뒀다란 뜻이잖아. 네. 대통령만 존재한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 중심제라 그러면 국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잖아. 그렇죠. 그걸 한민당의 중심이란 한민당 찌끄레기들이 그 이류 정치인들이 거기다 중심이란 두 글자를 넣어서 우남을 공격한 거예요. 아. 우남이 추진한 직선제 대통령제를 네. 공격한 거야. 직선 대통령제를. 그 저기 48년.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온 배경과 비슷하네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네, 나온 것과 네. 대통령 중심제라는 네. 그게 다행히 1948년 그 20일 동안이거든요. 네. 그 재헌헌법 만들어질 때 속기록을 다 풀이해서 현대 언어로 나온 책이 재작년에 나와 있어. 아, 네. 그래서 그거 보면 다 나와.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 주민주권 이거는 족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저기 메이드 바이 문재인, 메이드 바이 조국이지. 아니 근데 뭐 지방 분권이나 이런 뭐 주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헌법에 뭐 몇 가지 단어로 있긴 있잖아요. 지방자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네. 그게 아니라 얘들은 네, 지방분권주의라 그러잖아. 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헌법학에 네. 주민이 주권이 있어? 그건 국민이 없죠. 주권이 있지? 그렇죠, 네, 네. 하긴 그걸 또 이즘으로 만들어 버렸네. 얘들은 네. 자기들 용어로 네. 지방분권주의, 지방분권 이념이라고 불렀다고. 맞아요, 맞아, 그랬어요. 네. 그건 뭐냐면 중앙정부를 약화시키는 거야. 네. 그럼 누가 이익 보죠? 중국 공산당이 이익 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용어를 물론 네. 다른 뜻인지 아닌지 이제 더 마각이 드러나지만 일단 같은 용어를 네. 이 무시무시한 용어를 오세훈이랑 네. 권성동이가 쓰잖아. 그리고 권영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샷다마우스 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제 느낀 점이 정치권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 소위 그 먹물들 법률가 출신 배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어의 차이나 용어의 어떤 용도를 그걸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보편화되면 갖다 쓰는 거 같은 내가 느낌인 얘기를 거예요. 할게. 네. 아니 네. 법률 현대 문명의 법률이라는 건 인류 보편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우리 법을 연구하냐고. 아, 네. 그리고 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이상한 명칭을 가진 네.
연구회가 만들어지면 생각 있는 판사들이 자연법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안 만들고 있잖아. 우리 법 연구회가 까불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판사들 같으면 자연법 연구회라는 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자연법 연구회 없잖아. 네. 인류 보편의 법, 법정신이 뭐냐. 그다음에 그거 알아? 대통령은 결국 뭐 탄핵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유권자에서 심판받잖아. 네. 국회의원 아무리 입법 독재도 유권자에서 심판받잖아. 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체크앤밸런스를 갖잖아. 근데 사법부 자체를 보라고. 사법부는 아무 데에서도 견제를 안 받아요. 네. 왜 그럴까? 뭐 변호사인데 아니 근데 판사 뭐 탄핵 제도가 있긴 있죠. 판사 탄핵도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지만 사실은 견제 네. 안 받지.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 글쎄요. 우리 김 변호사도 사법주권이 뭔지 모르죠. 네. Judicial Sovereignty. 네, 몰라요. 네. 대한민국 이렇다니까. 사법주권이란 건 뭐냐면 네. 이 판사 개개인의 네. 판사의 실존적 개인의 양심과 양식이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 판단 준 거다라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네. 그게 네. 사법주권이에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네.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지 저거 뭐야 한미 FTA 비준할 때 네. 무슨 하늘인가 김하늘인가 박하늘인가 인천 무슨 부장판사라는 것이 네. 뭐라고 썼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선 대한민국 법이 최고인 사법주권이 있다 이러고 썼어. 내가 그거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 가야 되는데 그게 중국식 사법주권이거든. 영토적 사법주권이거든.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법주권 안에 인간의 실존적 차원의 보편성이 있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판사가. 아니, 그럼 지금, 거꾸로 말하면은 네. 야 너희는 사법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연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견제가 네. 약한 거야. 네. 견제와 균형이 약하고 네. 너희 자신이 그냥 우뚝 쓰게 우리가 내버려 두는 건데 판사. 그쵸. 독립기관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견제와 네. 균형을 최소화시켜주고 있는데 네. 너희 스스로 자연법을 소중하게 안 여기고 너희 스스로 사법주권 즉 개인의 정신의 독립성을 소중하게 안 여기면 너희 좀 매 좀 맞고 감옥 좀 보내야겠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용어, 판사들이 그죠? 쓰는 봤죠? 용어. 네. 봤지? 나오지? 네, 네. 박하늘이야 김하늘이야 인천 나 그거 황당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황우여 대표님은 또 그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네. 그러니까 황우려가 서울대 법대잖아. 네. 원로잖아. 근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네. 법 철학,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 공화국의 법 철학에 대한 ABC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수건, 판사건, 변호사.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그 권위에 많이 이렇게 복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뭐 판사 출신의 또는 뭐 변호사 뭐 검사 출신의 뭐 이런 법률가 배지들이 말하는 건 다 맞겠거니 하는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들이 말하면 선고하면 그게 맞겠지라고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어 왔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알고 쓰는 말인가 모르고 쓰는 말인가 저 사람들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왜냐면 저 그분들의 뭐 어떤 지식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틀리게 말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또 다른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속 용어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시끄럽게 계속 떠들어 주시고 반복적으로 교양 교육을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언론과 이런 데서 만든 용어들에 이렇게 생각을 의탁하는 일을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적하는 네. 이 사람들의 제일 지적한 게 뭐냐면 대학 교수 내부에서 이게 비판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이게 전문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네네. 전문가 내부 비판이 제일 무서워. 근데 대학 교수들이 이런 걸 안 하잖아.
또 이런 걸 할 줄 아는 교수들도 드물어. 없어요. 네. 네. 결국에 가서는 네. 지식층 전반의 문제라는 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는 지식층과 성직자 문제다. 그래서 지식층 언론인 성직자 문제다. 보편 시민들을 공부를 시킵시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콘텐츠 만들어서 띄울 테니까 네네네. 그걸 질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기뻐. 아, 예. 알겠습니다. 세뇌 탈출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 네. 본인의 어떤 다른 네. 생각이 있어요? 한 말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시대, 예를 들어서 격변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읽다 보면 와, 부럽다. 나도 저기에서 한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과 동시대를 살 수 있어서 저는 좀 뭐 거의 찐 팬덤이네. 네, 저는 선생님보다 제가 자신 있는 건 전 윤석열은 일 치를 줄 알았어요. 저 진작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그 자체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려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간증의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개몽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특히 위기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말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주워 듣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현실로 느끼는 걸 말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하는 이거를 우리 저도 이제 어른이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것들을 잘 설명도 해주고 잘 담지 못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제가 평소에 교양 공부를 저도 되게 까탈스러워서 아무 얘기 안 듣고 누구 말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각별히 엄청 푸시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7공화국 헌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에 나온다면 저를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써야 된다고 밀어붙인 사람은 이분입니다. 네. 선생님이 얼리 어답터신데 저도 나름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해요. 네. 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